안녕하세요. 이번 FAT 37회 풀이 강의는 이미 FAT 37회를 1회 풀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혹시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또는 놓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입력 없이 포인트만 잡아서 빠르게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복습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심자 또는 처음 FAT 1급 37회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위쪽 목록에 상세 풀이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심자분이 보시면 제가 엄청 혼이 날 것 같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준비를 하였으며 부족한 부분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시면 다음 최종 정리 강의 편성 때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자, FAT 37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입니다. 자, 포인트를 제가 잡아두었는데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네 번째 이해 가능성이 되고요. 자, 목적 적합성에 3가지가 있죠.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습니다. 특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로서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목적 적합성 3가지 기억하는 요령입니다. 예수님의 피도 적색이다. 예,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색, 적시성이 됩니다. 요 내용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들 신뢰성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는 요 정도 하시고 아마 위에 보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번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으로 옳은 것. 첫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에게 있죠. 세 번째,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하여 따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의 크기와 변동이니까 자본 변동표. 일정 시점 기업 현재 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인 자산과 경제적인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재무 보고서이다. 그것이 재무 상태표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손익계산서가 되며 일정 기간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현금 흐름표로 합니다. 다음,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을 구하는 거네요.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대로 대입하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매출액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매출액 구하는 공식입니다.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매출원가 나누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20%예요. 그래서 1 마이너스 0.2 하면 45만원 나누기 0.2를 해서 56만 2,500원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를 이용해서 풀이하시면 1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5번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이 문제에서는 자, 7월 1일에 기계당치를 500만원에 취득하였고요. 내용연수 나와 있고요. 잔존가치 없으며 정액법 월할 상각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는 7월 1일날 구입했으며 월할 상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한 달 상각을 해라는 의미가 되고요. 정액법 관행 공식 대입을 해서 풀었습니다. 1년에 100만원이 되는데요. 월할 상각하게 되면 이거는 1년 상각비가 100만원입니다. 월할 상각이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입니다. 1년 12개월 중에 6개월, 즉 2분의 1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되는데 100만원으로 선택하시면 안된다. 이것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6번 단기 매매증권 관료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0월 11월 20일 A주식 100주를 1주당 300만원에 취득하고 취득수수료 2,000원을 지출하였다. 자, 이 1번에 뜨는 포인트가 단기 매매증권 사면서 수수료,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외 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나는 단기 매매증권 3만원치를 샀습니다. 두 번째, 12월 31일 날 기말 평가를 했네요. 1주당 350원이니까 35,000원이 되겠네요. 5,000원 올랐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5,000원이 되고요. 단기 매매증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자산가치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은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이 바뀌게 되겠죠. 얼마로? 35,0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3월 7일날 팔았네요. 370원에 팔았습니다. 당연히 현금 받았다 가정을 하고 현금 37,000원이 들어올 것이며 이 단기 매매증권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살 때는 3만원 주고 샀지만 단기 매매증권 기말 평가를 해서 5,000원 올랐습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얼마가 될까요? 35,0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사면서 수수료, 영업의 비용 따로 줬고요. 단기 매매증권 35,000원이 됩니다. 살 때는 3만원이었지만 평가하고 나서 5,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이 35,000원이라는 거 이거 하시면 이 문제 풀이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란 생각이 됩니다. 7번 업무용 건물에 엘베를 설치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연수가 현격히 상승되었네요. 이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은 자 이렇게 가치가 증대되고 내용연수가 현격히 상승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죠.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라는 계정 과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처리해야 된다? 건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도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8번 다음은 상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4월 10일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4월 10일 이거이네요. 12월 31일 매출 채권 400만원에 대해서 1% 대손을 추정하다.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네요. 따라서 대손 상각비 4만원, 대손 충당금 4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공인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6만원이 회수 불가능되다. 대손 충당금이 일부분 있네요. 일부분 있을 경우는 있는 만큼 즉 4만원은 대손 충당금, 나머지 2만원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대손 상각비가 얼마인가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2만원이 됩니다. 자, 이 대손 처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회계에서는 대손 회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 놓치신 분은 메모하셔서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번 항공의 2019년 결산정리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은 10만원이다.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결산전의 당기순이익이 10만원입니다. 아래 자료를 보고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됩니다. 10만원에서. 따라서
첫 번째, 단기 발생분 이자 수익 만원에 대한 미수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함. 미수 수익은 자산이죠. 따라서 미수 수익 자산은 가산 10만원에다가 더하면 됩니다. 얼마를? 만원을. 12월 급여 미지급분 3만원을 인식하지 아니함. 미지급 비용이 되겠죠. 부채가 됩니다. 빼면 됩니다. 따라서 10만원에서 만원 더하면 11만원, 3만원 빼면 8만원이 되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은 항공의 재무상태표 일부와 비품 취득에 관련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1기가 있고요. 2기가 있는데 유형자산 비품 보니까 1기에 400만원 주고 샀네요. 감가상각 B가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1기 때 72만원이고요. 2기 때 144만원입니다. 그러면 144만원에서 72만원 빼면은 72만원이 되죠. 즉 정액법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1월 1일 비품을 4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액법 감가상각비 관련 공식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기 때 감가상각비가 72만원인 거 여기서 알았습니다. 됐고, 다음 취득원가 4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400만원에 취득했고, 자, 잔존가액은 알 수가 없고요. 내용연수는 5년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식에 의해서 5년이 넘어가면 360만원이죠. 360만원 72만원 곱하기 5년 하면 360만원. 그러면 취득원가 얼마? 400만원에 360만원을 빼면은 잔존가액은 40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잔존가액을 구하시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상품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1번 틀렸습니다. 상품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상속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2번도 틀렸습니다. 조세, 세금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이것도 틀렸습니다. 주식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의 현물 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돼. 예, 맞네요. 따라서 해수만 맞습니다. 12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현금 판매, 대금이 지급될 때, 돈 줄 때가 아니죠. 재화가 주로 인도될 때 또는 재화가 사용 가능하게 된 때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가공된 재화가 물건이 인도된 때, 넘겨질 때가 됩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장기 할부 조건 용역의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정답은 3번이 되며,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가 되겠죠. 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단위를 구해갈 수가 힘들죠. 그래서 매월 말일 또는 10일, 15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해서 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용역이네요. 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였을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13번.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2019년 2기 확정신고기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이랍니다. 외상판매 당연히 돈은 못 받았지만 재화의 공급이 되며, 10개월 할부 판매, 이것도 할부로 팔더라도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견본품의 제공액은 견본으로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토지의 매각, 토지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물론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3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10개월 할부 판매액 500만원은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맞고요. 할부이자 상당액은 재화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연체이자 왜 대금의 지체로서 조금 늦게 내면서 이자 내는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할부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거.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면 2030만 원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항공의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공제 가능한 것이 아니란 말은 불공인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당연히 우리 사업의 사용이 될 거니까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다음,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 과세자로부터 예고 안 되네요. 답은 3번입니다. 간이 가세자에게 매입한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요청을 했는데 발행을 안 해주는 경우는 내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며 아래쪽에 포인트로서 불공에 대한 설명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혹시 놓치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좀 메모하셔서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승용차의 범위 부분, 이 부분도 좀 요즘은 간간히 이 부분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메모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상품 운반용 트럭이네요. 승용차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화물차는 됩니다. 따라서 이거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물론 승용차라 하더라도 1000cc 미만은 됩니다.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됩니다.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죠. 접대비는 그 자체가 불공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실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무인데요. 실무도 간단한 입력은 생략 다 할 겁니다. 입력할 것이 아니라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만 탁탁탁탁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회사 별이 식품이네요.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먼저 기초정보관리의 이해입니다. 이해. 요거는 크게 문제 없고요. 자,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네요. 자, 요 1번 문제에서는 새로운 부분이 이겁니다.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해라. 이 부분을 새로 추가로 된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실기 화면의 우리 회사니까 회사 등록입니다. 회사 등록 부분에서 자, 여기 보시면 자, 국세환급금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국세환급금 계좌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환급은행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F2 해서 하나씩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하시고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 이거 하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번 재무상태표 여러분들이 찾아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이건 하나 확인해야 되겠네요. 수정이 완료되면 우측 하단에 대차 차익 있죠? 대차 차익 금액이 0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제지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 금액과 실기화면의 당기순이익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같단 말은 정확하게 수정이 되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자, 1번. 자, 영수증이 있네요. 자, 요거 우리 회사 직원들 도시락 구입하고 현금으로 줬네요. 거래자료 입력하는 거 별 문제 없고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네요. 이 내용을 보고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입력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 보시면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거래 일자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상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제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래 명세서에 입력하시고 사업장 주소 입력하시면 되고 사업장 번호 나와 있습니다. 보고 입력하시고 거래 금액 48만 원이었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고 구분은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계정가보 우리 회사 직원이었으니까 복리후생비 입력하시면 되고요. 조교는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수증 수취 명세서 입력하는 정도 아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자, 다음 전자음 만기 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한번 볼게요. 음을 만기 이전에 하나은행의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고 할인료죠. 이 출제자는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만기 전에 뭐 할인했습니다. 매각했단 말이죠. 은행에 팔았단 말입니다. 요거 할인한 거 음을 은행에 팔고 이렇게 떼게 됩니다. 이 할인료는 무엇이 된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받아 받을 음의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자금 관련 정보는 F3키가 이용됩니다. 자, 요거, 자, 7월 25일이네요. 자금 관리하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매달 며칠 7월 25일입니다. 0725 들어가셔서 받을 음입니다. 받을 음 꼭 이거 선택해 주셔야 되죠. 하시고 F3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F3. 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상태 할인 맞죠? 이 상태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할인, 배서, 만기, 부도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직접 타자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F2키입니다. F2를 눌러주시면 저는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F2 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번호를 잘 확인하시고 여기에 거래처 확인하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안 나타나면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 여기에 이렇게 회색으로 된 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얀 부분만, 흰 부분만 여기 있네요. 할인 기간 있죠? 요거, 그리고 지점, 요런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할인율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금 관리는 F3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플러스 할인 또는 매각은 이 돈은 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네요.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내용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납부기 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네요. 자,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50%, 이 돈 50%, 64,000원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죠. 원천징수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면서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이 되고요. 돈을 받으면서 이자 같은 거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선납세금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돈을 주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예수금이며 돈을 받는 내용 플러스 원천징수는 선납세금, 지금은 예수금이 된다는 이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줬네요. 카드 이용대금입니다. 자, 카드 이용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자동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 이거 우리가 카드 이용대금입니다. 카드 이용대금,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결제를 받으면 돈 안 주고 안 받은 겁니다.
따라서 카드 이용대금은 내가 무엇을 사고 돈을 안 줬단 말이죠. 미지급금을 주는 내용이라는 거 하나 알아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 카드가 나왔네요. 카드가 나오면 반드시 거래처가 변경이 되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미지급금의 삼성카드사, 이렇게 카드가 나오게 되면 카드사가 꼭 거래처로 걸린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카드 번호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미지급금 날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7일이네요. 일반 전표 8월 17일 0817 0817. 자, 미지급금 여기에 삼성카드인데요. 자, 삼성 한번 쳐보겠습니다. 삼성 엔터.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삼성카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앱다 모르겠다 위에 거, 앱다 모르겠다 아래 거 하셔서는 안 되겠다. 끝자리가 다르죠. 63이 있고 12가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게 끝자리가 무엇으로 카드 번호 나와 있죠? 63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 화면에 어떤 것이 선택되어야 된다? 위에 겁니다. 63으로 끝나는 거. 이거 잘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똑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문제지를 다시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무형 자산이네요. 자, 이렇게 거래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거래명세서가 나온 것은 한번 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했네요.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죠. 계정과목이 소프트웨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재고자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해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고 가치가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죠. 내용 연수가 연장되고 가치가 증가되었단 말은 자본적 지출이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 산 것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수선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정비에 의한 전표 입력이네요. 별의 식품이고요. 전기요금 납부하는 건가 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으로 줬고요. 53만 9천원 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월분 전기요금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납부일에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은 전력비로 처리하고 있다. 거의 다 가르쳐주네요. 이 53만 9천원을 뭘 한다? 전력비로 한단 말이죠. 보통예금. 이 문제는 볼 것도 없습니다. 다음. 자, 부가세네요. 자, 부가세에 또, 자, 빨간색은 매출이 되며, 이렇게 거래 명세서가 나오면 무엇이 된다? 반드시 거래 자료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전송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1일이네요. 여기 보니까 분복이 두 개가 나와 있네요. 그럼 복수 거래 탭을 이용해서 입력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자, 9월 28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지금 10월 1일입니다.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오면 꼭 일반전표 들어가셔서 얼마 받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월 28일 날 일반전표 9월 28이네요. 0928 들어갔더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입금 현금으로 받았단 말이죠. 선수금이네요. 언진마트에서 얼마를 받았다? 82만 5천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계약금이 얼마다? 82만 5천원 받았습니다. 확인하고, 자, 다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복수거래하고 이렇게 하네요. 팔고 세금계산서 교부했으니까 매출과세,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넉자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거 10월 1일 날 제가 미리 입력을 다 해두었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매도일 며칠? 10월 1일입니다. 01. 자, 입력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틀은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분명 입력하실 때, 이 분명 입력하실 때 무엇을 이용해야 된다? 복수거래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복수거래 탭을 입력하셔서 보고 문제지에 나온 대로 하나씩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 하나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 이렇게 다 하단분계까지 끝나고 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은 어디에? 전체 메뉴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문제지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누르셔서
다음 10월 1일이었죠. 그러면 1001 엔터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위쪽에 보시면 전자 발행이 거래처에 발행하는 거, 거래처에 발행하고 나면 국세청에 전송돼야 되겠죠. 전송돼야 됩니다.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눌리고 확인 하시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 다 나오고요. 별이 식품 나왔고, 언진마트에 누구한테, 자, 언진마트의 이메일 주소가 이랬네요. 이쪽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발행 누르면 발행이 돼요. 발행 확인. 자, 다음 두 번째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겠죠.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눌러주시고 로그인, 여기에 로그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험이다 보니까 아이디와 비번 주어집니다. 로그인. 자, 여기서 어떤 거, 자,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 하시면 됩니다. 미전송 매출 조회 하면 이렇게 언진마트 우리가 방금 했던 거 나타납니다.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발행 버튼 있죠? 눌러주시고 확인.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면 여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에 매입 매출전표 몇 월 며칠 10월 1일날 가셨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조금 전에는 비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 전자 발행으로 들어왔죠. 이거 확인하는 데까지가 이 문제의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카드 또 나왔네요. 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카드 나왔으니까 무슨 카드? 국민카드 꼭 입력되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출장비로 썼으니까 여비교통비가 되겠네요. 자, 이거 국민카드고 가맹점은 어디입니까? 목포호텔입니다. 첫 번째, 카드로 돈 주는 내용이고 매입일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불공사유인가? 지금 불공사유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카드 과세 매입 카가가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여기서 또 틀리실 수 있습니다. 목포호텔에 돈 줬습니다. 이 카드 결제는 목포호텔입니다. 이거 국민카드로 하셔서는 안 돼요. 이거 하나 신경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경 쓰는 것은 미지급금은 뭐 국민카드입니다. 목포호텔에 나중에 실제로 돈을 줄 때는 목포호텔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카드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카드사가 반드시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됩니다. 한 번 이상 나오게 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빨간색이며 전자세금계산서니까 매출과세네요. 뭐 별거 없어 보입니다. 자, 요거 한번, 이거는 유형자산 처분하는 거네요. 봐야 되겠습니다. 사용하던 사무용 책상을 언주유통에 매각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따라서 매출이면서 과세가 되고요. 사무용 책상은 장부가액 50만원, 어떻게 해서 살 때 120만원 주고 샀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7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에 팔아먹었나요? 80만원에 팔았네요. 자,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꼭 정해 주십시오. 첫 번째, 팔려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대변해 줬습니다. 자, 비품을 팔았는데 취득원가가 얼마였습니까? 120만원. 이거 적습니다. 이게 1번.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두 번째로 적습니다. 2번. 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 나와 있죠? 이게 2번이 됩니다. 자, 2번. 3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가액을 구해야 됩니다. 3번. 지금은 적어졌네요. 3번. 다음 4번. 내가 받는 돈에서 이 장부가액을 빼요. 80만원에서 장부가액을 뺐더니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30만원입니다. 플러스면은 뭐가 된다? 플러스면은 이익, 마이너스면 손실. 따라서 지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30만원 적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받죠? 받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80만원에 8만원이었습니다. 8만원 적고, 88만원 뭘로 받았나요? 돈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88만원. 이런 순서로 항상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꼭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매입거래네요. 매출보다는 매입에 신경 써야 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당장 눈에 보이네요. 전자 계산서 아닙니까? 계산서는 무엇에 한해서 주고받는다? 면세.
따라서 불공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매입이면서 뭐가 된다? 면세라는 거. 그것만 맞으시면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은 매입이면서 뭐가 된다? 면세입니다. 거래처에 자 한번 볼까요? 매출 거래처에 지급할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전자 계산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는 증빙 수리를 무엇으로 주고받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알아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에 선물하니까 불공 사유에 해당되죠. 그래서 매입이면서 불공으로 하시는 분 많습니다. 안 됩니다. 계산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계산서도 받고 카드도 결제했습니다. 그러면 카드 면세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계산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매입 카면이 맞습니다. 하지만 카드도 받고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항상 우리나라는 세금 계산서,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카드보다는 우선순위가 계산서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면서 면세라는 거. 자, 이 문제는 두 개의 규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대비입니다. 거래처에 선물하니까 아싸 매입 불공 안 됩니다. 규례 하나 피해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카드와 계산서일 때는 면세, 계산서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매입 면세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이며 또 카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카드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기에 제가 또 메모해 두었죠. 혹시 이해 안 되시면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매출 이것도 매출이면서 계산서네요. 계산서니까 무엇이다? 면세란 말입니다. 따라서 매출이면서 면세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한번 볼게요.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친절하네요. 가르쳐줬습니다. 전자 계산서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으로 잡을 수 있다? 매출이면서 면세,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평범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리고 붕괴 유형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두었으니까 혹시 놓치신 분은 화면 정지하신 후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매출, 전자, 세금계산서네요. 팔면서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뭐가 된다? 매출이면서 과세가 되겠죠? 매출 과세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당사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임대료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매출 과세가 되겠죠? 매출 과세. 나머지 건 큰 게 문제가 없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거는 하나 알아주셔야 됩니다. 임대라고 치면 계정 과목이 임대료도 나오고 임대료 수입도 나오죠. 임대료는 주업종이 임대 사업이 아니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 임대료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홍삼 세트 이런 거 파는 거였죠. 건강식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가 맞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그게 아니에요. 임대료 수입은 주업종이 임대 사업이면서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임대료 수입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매출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는 부동산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그런 업종입니다.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임대료 받는 경우는 임대료 수입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부가세 신고네요. 부가세 신고에 의한 회계 처리네요. 7월 24일입니다.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2차에 납부하였다. 6월 30일 친절하네요. 일반 전표를 참고해라. 자, 이렇게 이 문제는 7월 24일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셔서 자,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반 전표 6월 30일입니다. 0630 들어가시면 이렇게 부가세가 정리된 게 보일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대변에 미지급 세금 나와 있네요. 어디에? 서대문 세무서에 금액 얼마? 요만큼 224만 7,950원 요거 납부하는 내용이네요. 요거 찾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찾는 거 1번 이게 포인트 하나 되고요. 2번 포인트는 자,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용하여 거래처 코드도 입력해라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지급 세금에 서대문 세무서 이거 거래처 걸어줘란 말입니다. 안 걸어주면 틀린 거로 채점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결산이네요. 수동결산. 자, 유가증권 평가입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이네요. 라이언운송 2000주 살 때
살 때 1,500원이니까 자, 요 아래쪽에 적어놨습니다. 살 때 가격이 얼마다? 장부가액이 300만원. 그래 1,600원으로 올랐네요. 그럼 2,000원 곱하기 1,600원 320만원입니다. 따라서 나연 운송에서 이익 본 것은 20만원. 똑같은 방법입니다. 에리겨울 자 2,000원짜리 천주가 있네요. 그러면 2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2,400원으로 올랐네요. 그러면 240만원이 됩니다. 요거 두 개에 의해서 40만원 이익을 받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하나의 거래로 입력할 것. 이 말에 약간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를 하나로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각각 회사로 하지 말고 하나로 해란 말입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60만원 합치니까 60만원 받죠. 무엇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의 거래로 입력하지 말고 각각 입력해라면 어때요? 단기매매증권 1개,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20만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20만원. 물론 단기매매증권에는 무엇으로? 나현 적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 개 더 단기매매증권 평가액 40만원짜리도 따로 적고,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40만원짜리 따로 적고, 한 개는 에리겨울.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문제는 FAT 1급에 각각 해라는 문제는 잘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 결산자료 자동이네요. 자동결산입니다. 기말 재고액 나왔네요. 상품입니다. 자, 이런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이것은 총액 기준입니다. 합계 금액입니다. 즉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4,050만원을 입력한 후 위쪽에 보시면 점표 추가 버튼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요거 풀이하는 순서는 제가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은 참고하셔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부가세 조회 문제네요. 이제 마지막이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입니다. 자, 이거 다 가르쳐줘요. FAT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4월에서 6월,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치 등에 대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항상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따라서 요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부가세 신고서 어디 있습니까? 하단에 있죠.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고, 자, 1기 확정이었나요? 예, 맞네요. 0401부터 0630까지 엔터. 자, 이게 또 예.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첫 번째 매입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은, 위에는 매출입니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여기가 아니에요. 매입세액은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 두 번째, 자,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아닙니다. 카드였죠. 카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 칸입니다. 14번 칸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네요. 어떤 거? 매입 매출, 신용카드, 카드과세 700에 얼마? 70만원이죠. 지금 물어본 것은 매입세액 70만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700만원 하시면 안 됩니다. 물어본 문제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공급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 그거 신경 쓰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 매입 매출장 조회네요. 자, 매입 매출장 조회라니까 매입 매출장 들어가 봅니다. 매입 매출장. 자, 여기 보시면 전표 입력 장부 있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매입 매출장 여기 숨어 있네요. 요거 선택해 주시고, 물론 빨리 못 찾겠거든. 위에 보시면 검색 버튼 있죠? 저는 요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매입 매출장 여기 치시면 나타납니다. 매입 매출. 자, 하시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매입 매출하니까 매입 매출장 나타나죠? 이거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메뉴가 서투신 분은 이거 하시고요. 다음 1기 예정신고 1월부터 3월까지네요. 그러면 01부터 03일까지 됐고요. 구분이네요. 자, 우리가 매출 관련 부가세니까 구분을 전체로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눌리셔서 매출로 하시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겠죠. 매출 해주시고, 다음 자, 과세 유형. 자, 우리가 팔면서 카드로
카드 명세서를 줬습니다. 그러면 카드 플러스 과세가 되니까 뭐 카과 17번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17번. 자,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1월 28일과 1월 22일 두 건을 팔았네요. 두 건을 팔았고, 자, 공급가 300에 30만원.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상품 130만원에 13만원, 합계 400, 공급가 430만원에 부가세 얼마? 43만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물어본 것은 관련 부가세액은 얼마고? 43만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최종 정리하는 부분으로 조금 빠르게, 아니죠, 사실 많이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꼭 글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반영을 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께 엄지척 올립니다.